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드론을 비롯한 8개 핵심 사업에 4년 내 3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으며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위기 조짐이 커지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자양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드론과 미래차,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민간이 합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놓은 청사진입니다. 인공지능, 수소경제, 블록체인 등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다. 선도적, 모험적 투자를 통해서 선도 사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 벤처 지주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산하 벤처기업 주식 가치가 전체 자회사 주식 가치 절반을 넘는 벤처 지주 회사는 현재 자산 5천억 원 이상에만 허용되지만 이를 300억 원으로 낮춥니다. 또 재벌 그룹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10년간 재벌 계열로 편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성공 조짐 있는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해 키우고 벤처기업은 자본을 쉽게 회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의 M&A는 벤처기업가에게는 혁신의 어떤 과실을 현실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대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에 벤처 경험이 풍부한 이재용 소카 대표를 위촉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산업계도 크고 작은 산업계가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에서 새 동력을 찾을지는 정부의 과단성 있는 정책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시해야 하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5일까지는 해야 하는데 주말이 겹쳐 사실상 3일까지가 현실적인 기한입니다. 이의 제기를 한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49살 조대현 씨가 운영하는 오리고기집엔 TV 소리만 요란합니다. 작년만 해도 직원을 쓸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땐 인력사무소에서 파출부를 불러 쓰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고정으로 사람을 쓰면 이제 힘드니까 지금 이제 뭐 파출을 불러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파출 쓰는 것도 이제 너무 이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속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이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이의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의 제기를 검토 중인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인상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관보 게재 등을 고려하면 평일인 금요일까지가 현실적인 시한입니다. 사용자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 등의 문제 제기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이나 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겠죠. 올해 하고 또 끝나는 거 아니니까 내년에 또 결정할 때 또 계속 가는 거니까.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심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9일 예정대로 생존권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국방부가 UDT 등 특수부대의 여군 배치를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화 G.I. 제인 주인공과 같은 여전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나재현 기자입니다. 미군 최정예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들어간 여군이 여전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 G.I. 제인.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여전사가 머지않아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병관의 일부 직위에 여군 배치를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군이 갈 수 없었던 특수부대 중소대장, 폭파 담당관, UDT, 공군 항공구조사 등에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폐지 시기는 여군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국방부는 북한과 최근접거리에 대치하는 부대에 여군 장교를 배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전방 GOP 대대에도 여성 중소대장이 생기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동시에 여군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지난해 1,100명에서 2022년에 2,2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각군 본부 등의 주요 직위 여군 보직도 늘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경상수지가 76개월 연속 흑자였지만 상반기로는 흑자 규모가 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73억 8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상품 수지가 100억 4천만 달러 흑자인 반면 반도체 해외 인가공료 지급이 늘며 가공 서비스 수지가 6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내는 등 서비스 수지가 4개월 만에 가장 큰 2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296억 5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16.8% 줄며 2012년 이후 가장 작았고 서비스 수지는 159억 4천만 달러 적자로 작년 하반기에 이어 적자 규모 역대 2위였습니다.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대체할 벤처 지주사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벤처 지주회사는 벤처 기업가에게는 혁신의 과실, 대기업에게는 새 성장 동력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형 벤처캐피털은 소수 대기업의 특혜 논란 소지가 있지만 벤처 지주사는 금산분리 문제를 피해가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벤처캐피탈에게 주어진 세제 혜택도 부여할 수 있는지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PC그룹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소속 파리바게트 평택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 83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빵 원료나 커피 원두 등 파리바게트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인력과 출하와 물류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협력사 직원의 급여는 물론 장기 근속 포상이나 휴가비 등 복리후생도 본사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SPC 측은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에 반발해온 약사들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매를 중지하고 갤포스는 새로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약사들의 이른바 복약지도 없이 위험하다는 게 이유인데 시민단체와 편의점 업계는 잘 팔리는 약을 독점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도 상비약 13개 품목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된 약은 약국이 가까이 없거나 닫았을 때 복약지도 없이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제도 도입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대한약사회가 이 중 타이레놀, 판코레이 등 6개 항목을 빼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타이레놀 성분의 경우 4년간 30건 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7명이 숨졌다며 복약 지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독성 부분인데요. 특히 음주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약사들 입장에서 이분이 특별한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벌써 술 냄새를 약간 풍긴다던가 약간 어눌한 말투로 타이레놀 좀 주세요 머리가 아픈데 했을 때는 아마 주는 약사들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편의점 업계는 안전은 명분일 뿐 약사들이 입속을 위해 잘 팔리는 약을 독점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합니다. 만약 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시장에서 퇴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의약물의 관리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편의점 판매 약품 조정은 오는 8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미 지난해 결정됐어야 할 사안인데 당시 판매 품목을 갤포스 같은 제산제와 지사제까지 늘리려는 심의위안에 약사 측 의원이 반발하며 자해 소동을 벌여 8개월 넘게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국토부가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뒤늦게 조치에 나선 BMW 코리아를 상대로 늑장 리콜 여부를 조사키로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20대가 넘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리콜에 나섰다는 게 이유인데 과징금이 700억 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불이 난 BMW는 20대가 넘습니다.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이후에도 BMW 520D 화재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결국 정부가 BMW 차량 화재를 두고 늦장 대응이나 결함 은폐,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꾸준히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BMW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 만큼 끌고 한 대라도 더 팔고 그다음 리콜에 대해서 45일 안에 리콜을 어떻게 조치하겠다 리포트만 내고 1년이든 10년 안에 시간을 끌면 BMW는 지난달 국토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뒤늦게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밸브를 2017년 생산 차량부터 개량에 적용한 점도 결함 가능성을 이미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늑장 리콜이 확인될 경우 최대 7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현재 시작되는 단계입니다만은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원인들을 전부 포함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해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일회용컵 단속에 나선 구청 직원이 커피숍에 들어섭니다. 매장 내에 비치된 컵 회수대 등 곳곳을 둘러보고 커피숍 점장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문 받으실 때 어떻게 안내해요? 저희가 고객님한테 매장 내에 드시고 가시면 먹을 잔으로 제공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매장 내에서 주문을 받을 때 업주가 손님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먼저 제공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장이 적정한 수의 머그컵 등을 비치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인데 매장 규모에 비해 머그컵 수가 적으면 이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애매모호한 탓에 혼란도 불가피한 상황. 고객님들이 좀 강경하게 플라스틱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억지로 요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불쾌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홍보를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은. 이 적정 규모라는 게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기준에는 이제 이게 회전이 되려면 이렇게 손님이 바뀌고 해서 한 1.5배 정도로 생각하고. 일회용컵 단속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 귀촌인이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촌에서 더욱 전망이 밝은 특별한 전문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귀농을 해도 막상 마땅한 직업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오늘 히든잡은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동물 초음파 진단사입니다. 이 동물 초음파 진단사란 동물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축산 농가를 방문해서 소와 돼지의 육질 상태를 파악하거나 임신 여부를 판단해주는 직업을 뜻하는데요. 소나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최상급의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동물 초음파 진단사는 초음파를 통해서 동물들의 관리를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직업이 있었네요. 그야말로 농촌계 히든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수의사도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며 동물들의 건강을 살펴보잖아요. 동물 초음파 관리사는 수의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물론 수의사도 동물 초음파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의사는 뼈의 골절 여부나 위, 혹은 심장 등의 장기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치료의 방법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반면에 동물 초음파 진단사는 치료의 목적보다는 축사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질이나 임신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때 초음파 진단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동물 초음파 관리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물들을 진단하나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실제 농가에서 동물 초음파 기계로 육질을 판단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동물 초음파 관리사는 축산 농가에 요청이 들어오면 동물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축산 농가를 방문합니다. 큰 동물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2인 1조로 팀을 이뤄서 방문을 하는데요. 농가에 도착하면 동물의 몸에 초음파 기계를 대고 육질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임신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임신은 사람이 산부인과의 초음파 기계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물론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 초음파 관리사가 의뢰받는 내용의 대부분은 육질을 진단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이 육질의 등급이 수입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육질 검사가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초음파로 육질을 진단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소나 돼지의 육질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도축 전에 육질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육질은 도축 후에 복불복 상태로 출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로 육질을 진단하게 되면서 도축하지 않고도 육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초음파로 진단하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해를 주지도 않고 육질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인 등지방 두께, 등심단 면적, 근내 지방도 등을 파악해서 농가에게 이 사양 관리와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육질 상태에 따라 출하 시점을 결정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 따르면 살아있는 670kg의 거세 한우를 출하할 때 초음파를 이용해서 출하 시점을 결정한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142만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초음파로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비도 조절할 수 있고 육질에 대한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와, 이 초음파 진단만으로 이렇게 큰 장점이 있다니.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대행해주는 동물 초음파 진단사란 직업 역시 전망이 참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동물 초음파 진단 기술이 도입된 건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수요에 비해서 인력의 규모나 전문성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축산농가에 사료를 파는 영업원,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동물 초음파 진단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진단을 해주는 전문 인력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전망도 밝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통 초음파 진단을 하게 되면 마리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선을 받게 되는데 농가에 방문했을 때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진단하기 때문에 수입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해서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동물 초음파 진단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이 동물 초음파 진단사의 특징은 별도의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농가의 동물을 다루는 만큼 축산 관련 학과에서 축산학 지식을 쌓거나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 개설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동물 초음파 진단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 초음파 진단에 관한 지식과 기계만 있으면 동물 초음파 진단사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동물 초음파를 정확히 판독하는 그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같은 기계일지라도 초음파 진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상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에 따라 초음파 판독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해서
진단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동물 초음파 진단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 초음파를 많이 해보고 진단한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서 꾸준히 학습하고 비교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아직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농업계 블루오션이라는 사실이 동물 초음파 진단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전문성도 살릴 수 있는 동물 초음파 진단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채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